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혹시 맨 마지막으로 굶어본 게 언제신가요? 그 굶는 게 다이어트 때문에 굶는 거 말고요. 정말로 먹을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내지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밥을 굶어본 적 있으십니까? 하루라도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겁니다. 왜? 대한민국 통계를 봐도 아사한 사람은 없거든요. 예. 지난 7월 31일에 서울 봉천동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서 한 모자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죠. 그리고 사인은 뭐였습니까? 아사였습니다. 굶어 죽었다는 거죠. 그분들이 누구냐면은 탈북자 한상욱 씨와 그 아들 이야기입니다. 두 모자가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광화문 교보 빌딩 앞에 작게 분향소가 세워졌습니다. 그 분향소라고 해봐야 천막 하나 채워놓고 영정사진 하나 올려놓고 그게 끝이에요.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평소에 그렇게 인권 떠들어대던 민주당 정치인들, 정의당 정치인들 단 한 명도 코빼기도 안 비쳤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려 두 모자가 굶어 죽은 일이 발생했는데 거기 그 분향소에 얼굴 코빼기조차 안 비쳤어요. 예. 그 분향소 옆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세월호 추모 공간이라고 멋들어지게 엄청난 세금을 들여갖고 만든 조형물이 있습니다. 세월호 추모 공간에는 늘 사람이 붐볐고 그 옆에 인도에 작게 천막 치고 설치된 분향소에는 민주당, 정의당 그 집권 정치인 인간들 코빼기도 안 비쳤어요. 평소 그렇게 인권에 대해서 떠드는 인간들이, 평소 그렇게 인권 파괴를 하면서 보수 정부를 비판하던 인간들이 정부에서는 왔겠습니까? 안 왔죠. 안 왔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안 왔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했던 관악구 구청장도 안 왔어요. 다 민주당 소속이죠. 그 당시 한성우 씨가 받았던 돈이 아동수당 10만 원이랑 양육수당 10만 원, 총 20만 원이 다였다고 해요. 그 2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기초생활수급도 못 받았습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인데 기초생활수급도 못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기록을 좀 뒤져보니까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거절을 당했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 3월에 그 한상우 씨의 아들 동진이가 만 6세가 되면서 아동수당 10만 원도 끊겼다고 해요. 5월에 한상욱 씨가 은행에 가서 계좌에 남아있는 전액 3,838원을 인출했다고 해요. 3,838원. 그게 한상욱 씨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3,838원. 글쎄요. 그 돈으로 뭘 사셨을지, 뭘 드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마지막 기록입니다. 3,838원 전 재산. 아픈 아들을 둔 어머니. 그러다가 이제 7월 31일에 아파트에 누수 현장이 있어가지고 관계자가 이제 아파트에 갔는데 문은 잠겨 있고 문이 안 열리고 문을 열어보니까 집안에서 냄새가 났다고 하네요. 그렇게 이제 발견된 겁니다. 아사로 추정된다고요. 2019년에 한 모자가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은 거예요. 잠시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잠시 그거를, 이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잠시 체화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19년 지금 이 시대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은 겁니다. 한 모자가, 아픈 아들이 있는 모자가. 잘 아시겠지만 저는 무분별한 복지에 대해서 되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퍼주기 복지 같은 경우는 경계하는 편이에요. 왜? 복지라는 건 힘겨운 사람이 스스로 자립해서 사회인으로서 기능하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그저 퍼주기식 복지는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게 만들죠. 계속 이렇게 퍼주면서 그 사람들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재정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뭐를 문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이웃이 서울 관악구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모자가 굶어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굶어 죽었다고요. 이거는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인본주의에 대한 문제인 거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하고 참담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 분노하는 이유는 그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이 있는데 평화를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주제를 피비린내 나는 평화라고 지었습니다.
수많은 탈북자들과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희생양 삼은 독재자들의 화친이자 기만이자 그걸 평화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독재자 둘의 역사상 최악의 지도자인 3대 독재자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둘이서 평화를 떠들면서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고 이런 현실을 방관하고 있으니까 탈북자 정착 지원 제도는 기본적으로 통일부에 속한 업무입니다. 통일부에서 탈북자들을 챙겨야 할 의무가 있어요. 왜? 자, 여러분들 이거는 차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 탈북자분들은 운이 나빠서 우리보다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북쪽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렇게 북쪽으로 태어났고 아직 우리가 수복하지 못한 자유 대한민국의 땅 북한에서 태어났고 북한 압제 정권에 의해 평생을 탄압받으면서 살다가 결국 목숨을 걸고 온갖 역경과 고초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감히 상상조차 못할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아니 영화에서도 차마 그 극적임을 담지 못할 그 충격적인 역경을 딛고 한국에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태어나기를 북한에서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화 교육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알고 있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죠. 기본적으로 출발선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건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맞습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된 건 우리 정부가 아직 북한 땅을 수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저 불법적인 무력 정권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해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 정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 권리가 있고 우리 정부는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헌법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만약 지금 이걸 거절하려고 탈북민들 도움 안 된다 이딴 소리 하신다면은 제 방에서 나가주십시오. 제가 이거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감히 대한민국 국민들을 국가의 실책으로 우리가 해방시키지 못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정부가 도와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당신들은 지금 친문 세력이랑 똑같습니다. 불과 며칠 전이에요. 통일부는 평화경제 예산을 늘렸습니다. 평화경제가 뭔가요? 평화경제라면서 남북이 무슨 평화롭게 경제를 하면서 경제발전이 일어난다는 개소리, 헛소리를 떠들어냈고 사실은 북한에 퍼주기 하는 거죠. 이 통일부가 평화경제 예산을 늘렸는데 이 와중에 탈북자 관련 예산은 꾸준히 줄이고 있습니다. 매년요. 매년. 며칠 전에도 또 줄였어요. 전년 대비 4.1%를 줄였습니다. 북한 인권 관련 예산도 올해 30억 6,600만 원에서 내년 24억으로 줄었어요. 정부 출범 이후 꾸준하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게 탈북자 관련인 거고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인 겁니다. 우리는 분노해야 해요. 통일부라는 대한민국 국민들, 탈북자들을 챙겨야 할 그 집단이 정작 탈북자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여전히 북한 독재 정권 퍼주겠다고 링겔 꽂아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열정적으로 얘기했던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는 사실 국내에서만 제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달 말이죠. 그레그 스칼라튜라는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한국에 왔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에 와서 한국 정부를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한국 정부에는 북한 인권 정책 자체가 없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꼬집었죠. 한국 정부가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죠. 2년 전까지만 해도 유엔이나 뭐 여러 가지 국제 무대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했지만 요즘은 아니다. 이렇게 제대로 꼬집었습니다. 일침을 놓은 거죠. 사실 이런 일이 잘 없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한 정부를 어떻게 규탄하는 일은 잘 없죠. 적국이 아닌 이상. 근데 이제 인권사무총장이 보면서 문재인 정부 너무 심각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제대로 비판을 합니다. 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어떻게 바로 옆에 있는 북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한국이 그렇게 고통받는 탈북자 인권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고 외면할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한국 정부가 탈북자 단체에 대한 각종 지원까지 끊어서 지금 단체들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한국 정부를 대놓고 깐 거예요. 비판한 겁니다. 제가 감기가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뭡니까? 탈북자 북송 문제예요. 몇 달 전에 한국행에 나섰던 탈북자 3명이 베트남 검문소에서 체포돼가지고 이제 한국 정부에 구조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정부의 이 늦은 대처로 겨우 이틀 후 중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중국으로 추방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으로 돌아가죠. 그렇게 사활을 걸고 탈출해서 베트남까지 갔는데 그 베트남 취재 한국 대사관에서는 탈북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니까 이거는 본부 지시가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외교부에 먼저 연락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외교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라 이 말만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으로 돌려보내신 거예요.
이런 일들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통일부 외교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왜요? 김정은 눈치 보느라.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북한 인권 예산 다 끊어버리고, 탈북 관련 지원 예산 다 끊어버리고, 입막음 시켜버리고, 경찰 통해서 압박하고, 탈북자들의 구조 요청이라도 도와주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따위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한 행사에서 제가 탈북자들과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제 옆에는 한 20살 제 나이 또래 정도 되는 이제 탈북자 친구가 있었고요.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도대체 무슨 용기로 탈북을 결심하게 됐냐고. 그러니까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로 빠져서 완전히 그 수천 킬로미터라는 대장정이잖아요. 예. 그 목숨을 건 여정을 어떻게 내 나이 또래, 당시 20살 정도였는데, 어떻게 내 나이 또래, 어떻게 보면 아이죠, 애죠, 애. 그 애가 그거를 할 수 있었을까? 대체 무슨 계기로 그런 목숨을 건 결심을 하게 됐냐.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되게 담담하게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눈앞에서 굶어 죽었다고. 예. 자기 어머니가 눈앞에서 굶어 죽었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설령 죽더라도 이 생지옥에서 탈출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하네요. 생사의 갈림길에 선 수많은 아이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여정을 떠나고 있어요. 그 무게를, 그 삶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북한이라는 지옥을 탈출해서 자유가 있는 남쪽에 가면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런 희망 가지고서. 남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사니까. 남한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니까. 미래에 대한 그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어야 할 그 나이에 어머니가 굶어 죽는 걸 보고 그 아이들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그저 단 하나의 꿈만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설계하고 우리가 교육을 받고 우리가 취직을 걱정하고 우리가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면서 지금 이 내가 누리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운이 나빠서 딱 100km, 200km 북쪽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은 우리들이 감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역경을 헤쳐서 남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딱 100km, 200km 남쪽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운이 좋아서 그런 현실들은 완전히 있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하루하루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런 현실 자체를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인데,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제는 우리 정부마저도 이런 사람들의 존재를 지우려고 하고 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탈출한 사람들을 다시 사지로 내모는 짓까지 하고 있어요. 평화라는 이름으로요.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끔찍한 일입니까?